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 28층 높이의 콘크리트 묘비 아래에는 58명의 넋이 잠들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외벽 전체가 시멘트로 봉인된 고층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허물거나 개조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미풍이 스치면 마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날의 고통과 한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2010년 11월 상하이 자오저우루의 한 교사 아파트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고 단 4시간 만에 58명이 목숨을 잃고 7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하이시 정부의 주목을 끌었고 수차례 하청의 부실 공사, 산처럼 쌓인 가연성 자재, 수천만 위안을 들인 에너지 절감 공사 뒤에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상하이 콘크리트 아파트 사건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 상하이 자오저우루 728번지 교사 아파트. 짙은 연기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불길이 창문과 발코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28층 건물 외벽은 온통 비계로 둘러싸여 있었고 불길은 10층에서 12층으로 순식간에 번지며 건물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경계선을 치고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긴박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대학교 3학년생 구충차오는 창밖으로 치솟는 짙은 연기를 보고 건물이 불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족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구충차오의 집은 19층으로 비교적 높은 층이었는데 당시 집 안에는 아버지와 70세가 넘는 할머니 그리고 집을 방문한 고모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체중이 약 80kg에 달했고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복도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무턱대고 계단을 이용하면 할머니가 질식하거나 길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대형 화재 앞에서 이들은 신속히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건물은 유리창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존 창문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구충차오와 아버지는 그 틈을 통해 밖으로 나가 공사 중인 비계를 이용해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충차오가 먼저 창문을 넘어 조심스럽게 비계 위에 섰고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천천히 밖으로 부축해 내보냈습니다. 뒤이어 고모와 그 일가도 비계를 따라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비계 위에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15층 근처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에 달궈진 비계의 대나무 발판이 이미 약해져 아래쪽 일부가 타버린 것입니다. 아래는 짙은 연기에 뒤덮여 더는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15층 한쪽 방 안에서 다른 주민들이 대피 중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의 이웃들은 즉시 창문을 열어 그들을 불러들였고 덕분에 구충차오 일가는 무사히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창밖 불길은 다시 치솟았고 방 안 역시 곧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짧은 대화를 통해 구충차오는 그 집에 이미 여러 명이 피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모인 인원은 자신들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침대 시트를 물에 적셔 문틈을 막아 연기가 스며드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11명의 대피자들은 대형 화재가 창문 밖 비계에서 실내로 번지기 시작한 것을 깨닫고 급히 물건을 찾아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기 속에서 구충차오는 한 아줌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방에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모두 몸을 적시고 함께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을 들은 모두는 급히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충차오의 슬리퍼는 이미 타버렸고 그는 결국 양말을 벗어 근처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적셔서 자신과 아버지의 입과 코를 가리며 할머니에게 외투를 적셔 덮어주고 모두 함께 나가기로 준비했습니다. 11명은 손을 맞잡고 문 앞에 섰고 구충차오는 맨 마지막에 서서 모두에게 입과 코를 막을 것을 지시한 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그때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충차오는 영화 속 폭발 장면처럼 실감나게 그 소리를 경험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양옆에서 할머니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빠져나온 뒤 11명은 금세 흩어졌습니다. 복도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시야는 거의 제로 상태였으며 주변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충차오는 기억을 되살리며 어렵게 비상계단을 따라 12층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불빛 속에서 쓰러져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고 할머니는 그 위에 엎드려 약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두 노인의 위치는 불길로 가득 찬 매우 위험한 곳이었지만 구충 차원은 망설이지 않고 몸을 굽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힘겹게 부축하여 3층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열파가 연속적으로 구충 차원을 덮쳐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미 슬리퍼는 다 타버린 상태였고 구충 차원은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크고 작은 물집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앉혀놓은 후에는 피곤함이 극에 달해 체력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그때 좁은 계단 통로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 구충 차원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흐릿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는 자신과 가족이 곧 구조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밖에서는 한 대의 소방차가 다가오고 있었고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세우고 물호스와 산소 마스크를 장착한 뒤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시간을 다투며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3층의 비상 통로에서 지친 구충차오 가족을 발견했고 곧바로 그들을 안전구역으로 인도하여 대피시켰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구충차오는 그때 가족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대형 화재는 4시간 넘게 계속 타오르며 그 불길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화재는 결국 진압되었고 소방대원들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불꽃을 정리하고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정안구 중심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5분부터 구급차는 5분 간격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과도한 연기를 흡입해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고 일부는 화상을 입어 전문 화상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들은 대피 중 넘어지거나 다쳐 팔, 다리 또는 머리를 붕대로 감고 있었으며 심각한 골절 환자들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대원들은 방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11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폐에 염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화재는 58명이 목숨을 잃고 7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16개월이었습니다. 화재의 규모와 파괴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구조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화재의 원인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주민들은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이 화장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중화민국 영화배우인 란 링위가 이곳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란 링위는 감정 문제에 휘말려 25세의 나이에 자살했으며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의 팬 7명이 이어서 목숨을 끊고 그녀를 따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화장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혼란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역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란 링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고 이곳에 사원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외국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내고 화장터를 철거하여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후 교회는 철거되고 이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경험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한 소방대원은 동료의 모습이 불꽃 속에서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동료는 열심히 불을 끄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유령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와 그에 얽힌 이상한 전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건물의 2층과 3층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왜 전체 건물이 불에 휩싸였을까요? 사회의 넓은 관심 속에서 국무원은 신속히 상하이 1115 특별 중대 화재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이번 화재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화재 발생 10일 후 교사 아파트의 인테리어 작업을 맡았던 전기용접공 왕윤양과 우국로가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형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전기 용접 자격증이 없었고 소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전기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작업을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는 니론망, 대나무 판자 등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인화성 물질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10층에서 떨어졌고 처음에는 비계에서 불이 붙었으며 이후 외벽 주변에 깔려있던 나이론망, 대나무 판자, 보온재, 파편 등의 가연성 물질이 불에 타면서 불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불길은 비계와 연결된 가연성 물질들을 따라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결국 전체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결국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사건이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화재가 발생한 당시 상하이 자오저우로 728번지의 건물은 정안구 정부의 실사 사업인 에너지 절약 종합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고 수리비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3천만 위안 약 60억 원은 전액 정부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프로젝트는 신고 및 감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 및 감리 절차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의 합법성과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관련 부서의 감독과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정안구 건교위 담당 부국장인 야오야펑은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프로젝트가 신축, 개조, 확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및 감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대형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 용접공들의 불법 작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원인에는 허위 입찰, 자격 없는 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 관리 부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일 오후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1115 특별 중대 화재 사고와 관련된 6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정안구 건교위 담당 부국장 등을 포함한 26명의 피고인에게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2명의 무자격 전기용접공인 왕윤양과 우국러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보호 없이 고위험 작업을 강제로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우국러에게는 1년형의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왕윤양은 비교적 경미한 상황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건축공사의 안전 문제는 중국 전역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전역의 건물 보온 재료는 모두 방화 재료로 교체되었고 이 화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상하이는 11월 15일을 도시 공공안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화재를 겪은 건물은 언제부턴가 공식적으로 시멘트로 봉인되어 마치 사망한 영혼들을 기리는 기념비처럼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곳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낮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건물이 지금까지 시멘트로 봉인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일부 민간의 소문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란링이나 다른 이상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건물을 시멘트로 완전히 봉인한 것은 건물 안의 이상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 9.11 테러 사건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무역센터 화재 현장에서 최초로 도착했던 소방관, 경찰, 화재 수습자 및 관련 인원들이 이후 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연구에서 화재 현장에서 고온으로 타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유독한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거나 흡입될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17년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에서 72명이 사망했고 이후 연구 결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발암 화학 물질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160배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상하이 화재 현장에서도 유해 물질이 많이 방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건물을 봉인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입니다. 해당 건물은 상하이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건물들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철거 작업이 주변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집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건물은 도시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탈출, 무사히 구조된 사람들, 그리고 많은 가정의 눈물과 슬픔은 이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살아남은 이들은 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전의식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과거를 기리고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방콕 도심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럭셔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철통 보안을 자랑하며 출입은 개인 카드키로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전해 보이는 아파트에서도 상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4년 4월 태국의 방콕에서 끔찍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자정 무렵 아름다운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아파트 건물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막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나펫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여성이 아니라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성공을 거머쥔 싱글 여성입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 사업을 키워 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아나는 럭셔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명품 가방, 고가의 보석, 세련된 의상을 입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매진하여 연애할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해보면 그녀는 2024년 4월 5일 밤 11시 40분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어 그는 녹색 캐리어를 끌고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0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CCTV 영상 속 아나는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절친 A로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미래의 여행 계획과 다음날 저녁 식사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친구 A에게 하루 종일 100벌이 넘는 의류 샘플과 액세서리를 촬영하여 몸이 너무 지쳐서 빨리 집으로 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화 속 아나는 호수가 보이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야외 수영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합니다. 아나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만 안전하고 경비원들도 책임감이 넘친다고 언급합니다. 아나는 복도를 따라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A는 아나의 열쇠가 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전화기에서 아나의 비명이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CCTV 화면은 아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이 켜지고 문이 닫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의 불안한 비명과 갑작스러운 전화 끊김은 친구 A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A는 즉시 아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A는 아나를 걱정하게 되어 그녀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에는 두려워 아나와 함께 친한 남성 친구 베니를 찾아 같이 아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경 베니는 A와 아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막음으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나의 친구라고 설명하며 전화로 그녀의 비명을 듣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경비원은 여전히 시간이 늦어 아파트 주민의 허락 없이 두 사람을 아파트 안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경비원은 두 사람의 설명을 듣고 직접 아나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비는 아나가 잠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와 베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며 경비원에게 바로 아나의 아파트로 가 그녀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10분 동안 서로의 주장을 밝히다가
경비원은 결국 두 사람과 같이 아나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마스터키를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은 아나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A와 베니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경비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벽 1시 22분, A가 아나의 비명을 들은 지 약 1시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의 으슥한 분위기 속에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은 불을 켜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아나는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이 켜지자 세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붉은 액체 속에 누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아나였습니다. 아나의 머리는 거의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공격했을까요? 경비원은 용기 내어 아나에게 다가가 그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911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아나의 방 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 안의 옷과 물건은 바닥에 널려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집 전체를 털어간 것 같았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아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나의 목, 얼굴, 팔에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방어적인 상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나가 숨지기 전에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숨진 시간은 경비와 친구들이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 몇 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아나의 치명적인 상처가 목 부위에 있었고 범인이 동맥을 끊어 과다출혈로 숨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 A가 아나의 비명을 들었다는 증언과 아나의 숨진 원인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아나의 사건을 계획된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단순 강도로 사람을 해치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맥은 심장에서 신체 각 부위로 혈액을 전달하는 주요 혈관입니다. 아나가 공격을 받았을 때 강력히 저항하며 몸부림친 결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져 더 많은 액체가 유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나가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즉 아나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범죄 현장을 살펴본 결과 집안은 침입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아나의 집에 숨어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의 범행이 아주 잔혹하였는데 그는 원한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이 아나의 아파트로 들어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세심한 경찰이 아나의 집 발코니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발코니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원한 말고 입실 강도질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집 내부의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안의 옷과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는 범인이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강도질을 하고 있다가 아나가 우연히 집으로 돌아와 강도가 당황한 나머지 아나를 해치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강도는 혹시 아나와 아는 사람일까요? 경찰은 아나의 친구들을 통해 그녀가 꼼꼼한 사업가이며 인간관계가 단순하고 큰 빚을 진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아나는 평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누구와도 원한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나는 연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 문제로 인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의 아파트 외부에 있는 CCTV 영상에는 범행 전후 누구도 아나의 아파트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비와 아나의 친구들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형사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던 경찰은 아나의 집 바닥에서 아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이었는데 발코니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나의 집 발코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범인이 발코니를 통해 아나의 집에 침입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추측이 맞다면 그가 아파트의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아나의 아파트는 10층에 위치해 있었고 9층은 아파트 공용 피트니스 센터와 인공 수영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9층 수영장을 통해 10층 아나의 발코니로 올라갔다가 범행을 마친 후 다시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통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9층으로 가 증거를 찾기 시작하여 결국 9층 수영장 근처의 구석에서 붉은 액체가 묻은 남성용 파란색 수영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도주 경로가 발코니와 수영장을 통해 이어졌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럼 각 층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있어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기 어려웠는데 범인은 어떻게 10층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밧줄이나 사다리가 있으면 10층 발코니와 9층 수영장을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야외 수영장의 폭은 10층 발코니에서 9층 수영장으로 뛰어내렸을 때 착지 시 점프와 구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것이 범인이 도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추측을 증명할 수 있는 아파트 내부의 CCTV와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지만 범인의 모습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아파트의 발코니를 향한 부분이 CCTV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10층 높이의 발코니를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수 요원이나 고기사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CCTV로 가득한 아파트 건물에서 범인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푸른색 수영복 바지 하나만 남겨졌고 모든 단서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아파트 건물 내 다른 CCTV에 포착되었을 걸로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밤 12시 이후 아파트를 드나든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여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증발하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우선 수영장에서 발견한 푸른색 수영복 바지를 실험실로 보낸 이후 다시 한번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복에 묻은 흔적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소량의 붉은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키가 작고 체격이 건장한 젊은 남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수사관들이 발코니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희미한 붉은 흔적이 발코니 위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도피할 때 10층에서 9층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건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위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층은 비어 있었고 발코니 문은 억지로 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12층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건물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12층 주민의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성과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과 손에는 새롭게 생긴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은 경찰이 추측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마친 후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따로 신문하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지라와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2살의 그는 왕립 무장부대본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며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혼자 집에 남아 세탁과 청소 등 집안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듣지 못했고 피해자인 아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아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긁힌 자국에 대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친구와 그날 밤 다투다 생긴 거라며 아나에게 긁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그의 여자친구는 아주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55분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 앞에 경찰차와 경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자친구가 빨래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평소 게으른 편이었고 청소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 아주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되어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아 경찰은 두 사람이 그날 밤 혹시 충돌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남자친구와 불화를 겪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남성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성도 역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듯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최근 도박에 빠져 자신에게 돈을 계속 요구했고 그녀가 여러 차례 거절하여 두 사람의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반바지 사진을 보자 남자친구가 최근에 입었던 반바지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5일 사건 발생 전날 아나펫이 오전 10시 23분에 집을 떠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나는 녹색 캐리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라와 중이가 아나가 외출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코니를 통해 아나의 아파트로 침입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나는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12층에 살던 지라와 중이가 날이 어두워지자 12층의 집에서 발코니를 통해 10층에 있는 아나의 발코니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의 군사훈련과 평소 운동 습관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는 아나의 발코니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 흥분하며 바로 아나의 아파트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아나가 집으로 돌아와 도둑질을 하고 있던 지라왓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나가 친구와 통화하며 아파트 문을 열자 지라왓은 도망칠 시간이 없어 침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키게 되어 그는 잔혹한 방식으로 아나를 공격했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아나는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나가 범인의 얼굴을 보아 결국 공격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지라와 중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지라왓은 아파트 외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CCTV 카메라 앞에 여러 번 멈춰 카메라를 계속 의식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카메라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쳤을 텐데 굳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행동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증거와 단서는 따로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함께 모아보면 범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 얼마나 많은 현금과 귀중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재산 피해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지라와 중이와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귀중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보석은 장식용 조각상의 입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라와 중이의 여자친구는 그 보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며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아나가 생전에 그 보석을 착용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12층 아파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흔적이 묻은 푸른색 날카로운 물건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지라와 중이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왜 범행 도구를 같이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그대로 남겨두면 본인의 범행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지라와 중이가 진범이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훈련만 받아온 군인인 그는 일반인의 사고방식과 달리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범행 후 10층에서 9층으로 뛰어내리는 대신 반대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층 수영장에서 발견된 푸른색 반바지는 그가 경찰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라와 중이는 훈련받은 군인답게 아주 영리하고 몸도 날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의 신문에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 그는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는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는 기소되지 않고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으로 자정 무렵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아나의 비명을 들었던 친구 A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확인하러 간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사건의 위험성을 알아내 즉시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것이고 아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A와 남성 친구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 아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나의 비명이 들린 지 거의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나의 소중한 목숨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단지 발코니 문을 잠그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한 고급 주거 환경이라도 외출 전에 문과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He broke into her house, watched her sleeping, and took videos of her sleeping. He then held her against her will, hit her, and strangled her. And I believe that he planned to 98세 마가렛이 참변을 당해 숨지게 됐는데 범인은 숨진 할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기이한 건 수사 과정에서 탐정소설처럼 반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외인 건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 동기는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바로 슬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렛 더글라스는 1919년 9월 15일에 태어나 오빠 1명과 여동생 2명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오하이오 주 에크런으로 평생 고향을 멀리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20살 때 교회에서 도널드 더글러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더글라스와 외향적이고 명랑한 마가렛은 성격이 잘 맞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워즈워스로 이사하여 거주했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2만 5천 명 미만으로 비교적 외딴 지역이었는데 조용하고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 마가렛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이웃과 친구들의 아이들을 아주 잘 대해주며 집으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여행을 즐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2000년에 80세 도널드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가렛은 아주 슬퍼했지만 성격이 강한 그녀는 계속 살던 집에서 예전처럼 생활하며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마가렛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는데 거의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아주 건강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씨가 좋은 마가렛은 마을의 아이들을 거의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할머니는 젊은이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는데 그들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했습니다. 마가렛은 항상 따뜻한 말로 아이들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도 마가렛을 잘 돌봤으며 그녀의 집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청소해줬고 할머니의 집을 떠날 땐 항상 쓰레기를 들고 나가고 마당의 잔디도 잘 정리해줬습니다.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마가렛은 항상 문을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사실 그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도 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었는데 워즈워스의 범죄율이 매우 낮아서였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경찰서장이 퇴직했는데 반년 넘게 서장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어느덧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4월에 98세가 된 마가렛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그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본인의 생활을 잘 보살필 수 있었는데 100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과 사이 좋은 사람들도 할머니가 소원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워드와 신디라는 젊은 부부가 경찰서를 찾아가 마가렛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워드는 마가렛의 조카인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자 그들은 그녀의 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신디는 마가렛의 집에 방문할 때 집 청소를 도우며 쓰레기를 분리하여 가져갔고 하워드는 야외 잔디 관리와 위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날 신디가 먼저 마가렛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 청소를 마치고 바로 떠났는데
오후 6시에 남편 하워드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디에게 마가렛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워드는 당일 마가렛의 잔디를 정리하고 마가렛과 같이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마가렛을 만나지 못했고 또한 마가렛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바로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곧 다시 마가렛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경찰은 신디와 하워드에게 마가렛의 집에서 무슨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뭐가 없어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그들에게 마가렛이 만약 혼자 집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들고 나갔을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마가렛이 외출할 땐 항상 빨간 지갑을 들고 나갔으며 항상 같은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깨끗했고 모든 건 평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빨간 지갑과 신발이 보이지 않아 하워드는 입구에 있는 옷장을 열며 마가렛이 가끔 신발을 옷장 안에 뒀었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옷장을 열자 신발은 옷더미에 쌓여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신발을 들려고 할 때 손에는 신발뿐만 아니라 이미 차가워진 사람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워드는 바닥에 떨어진 옷 밑에 이미 숨진 마가렛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노인의 속옷은 찢어져 있었고 잠옷의 단추는 완전히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인이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마가렛의 목에 외상이 많지만 밧줄이나 다른 물건에 묶였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손으로 어르신의 목을 졸라 숨지게 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의 머리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경찰은 그녀가 숨진 후 머리가 심장보다 낮게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고 체액이 머리 부위로 흘러 멍든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가렛이 피해를 입은 후 며칠 동안 옷장에 방치됐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들은 계속 마가렛의 집을 수색하며 지갑이 없어졌기에 이번 사건을 절도 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범인이 마가렛과 강제로 관계를 맺으며 결국 숨지게 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 집에서 악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거실 소파 근처의 바닥에서 개봉된 젤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도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마가렛의 책 외에 다른 사람의 붉은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렛의 마당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장갑을 발견했는데 확인한 결과 장갑 바깥쪽에는 마가렛의 DNA가 묻어 있었으며 장갑의 안쪽에는 정체불명의 남성의 DNA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와 신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가렛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노인의 일정과 그녀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철저히 신문하고 그들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가렛의 사망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마가렛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가렛은 누구와도 금전적인 분쟁을 겪은 적이 없어 누가 그녀에게 그런 짓을 했을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디와 하워드는 경찰을 도와 마가렛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있는데 마가렛이 도움이 필요할 때 종종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오래된 이웃인데 가끔 마가렛을 만날 때마다 쓰레기를 버려주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간단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데이비드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가렛의 집을 수색할 때 집 밖에서 한 낯선 남자가 서서 계속 담배를 피웠는데 경찰이 집 안을 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범죄에 대해 아무런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마가렛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일부러 단서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수상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데이비드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마가렛이 집에서 사고를 당한 후 데이비드가 차량을 운전하여 어르신의 집을 여러 번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또 이웃들에게 자신의 지문이 마가렛의 집 전체에 남아있을 수 있어 너무 불안하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데이비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마가렛이 사고를 당해 아주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방송에 지나친 행동을 하여 그의 말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4월 11일 마가렛이 사고를 당한 지 이틀 후에 데이비드는 경찰서로 가게 되어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마가렛을 사랑한다며 항상 마가렛을 도와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월 8일 일요일에 그는 확실히 마가렛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마가렛을 보지 못하여 2층에서 사고가 난 줄 알고서 그는 마가렛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인이라는 여성 이웃에게 연락하여 2층으로 올라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도착하여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마가렛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르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매우 불합리해 보였는데 그는 계속해서 더욱 이상한 이야기를 진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렛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참변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나 부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데이비드에게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휴대폰을 집에 뒀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거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자 데이비드는 바로 경찰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데이비드의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는데 모든 증거는 데이비드가 마가렛을 해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DNA도 장갑 안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상하게 행동했지만 마가렛을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끊어지자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항을 조사하며 마가렛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집 근처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사건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항상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잘 자란 범죄들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차량 강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폴이라는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한 20세 정도의 청년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게 되어 좋은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청년은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 차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의 승용차는 가까운 동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지역의 CCTV를 확보하여 폴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가 묘사한 이야기와 거의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영상 속 한 남자가 폴의 승용차를 가까이 하려고 한 건 맞지만 그는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시 폴을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서로 간 폴은 매우 긴장해하며 그 청년을 그린드에서 알게 된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린드는 소셜미디어 앱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폴은 그 청년과 본인의 차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성인이라 서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청년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질러 폴에서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폴은 자신이 교회에서 일하여 신고할 때 경찰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사생활이 공개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뉴스를 통해 마가렛의 사건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가렛을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을 마칠 때까지 폴은 아주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이미 그린드 계정을 탈퇴하고 프로그램도 삭제하여 경찰에 그 청년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모습에 대해 그냥 피부가 매끄럽고 눈이 파란 것 외에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한 건의 사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마가렛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인근 건설 현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건설 현장의 트레일러에 누군가 침입하여 핸드폰을 두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제커리라는 남성의 핸드폰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커리는 입실 강도 사건으로 여러 번 체포되어 경찰은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커리가 체포될 때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다리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되었고 법의학팀으로 확인 요청을 하여 그 상처가 방어성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커리는 체포된 후 본인이 저지른 절도 사건을 바로 인정했는데
마가렛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커리는 형사들에게 그날 밤 가본 렌지라는 친구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도둑질을 한 거며 가본이 주동자이고 본인은 그냥 그의 뜻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본도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가본은 17살밖에 안 되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실 경찰은 가본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절도죄로 여러 번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생각 밖의 그는 바로 본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며 절도질을 할 때 흥분되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가본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하자 경찰은 그에게 그가 폴의 승용차를 훔쳤냐고 묻자 가본은 매우 조용해지더니 사건의 책임자와 단둘이 얘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어머니와 다른 형사들이 신문실을 떠나자 가본은 본인이 확실히 폴의 승용차를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린들을 이용하여 여러 남성들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냥 그들의 재물을 훔치려고 한 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에게 그가 마가렛을 해쳤는지 묻자 가본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를 신문한 경찰은 가본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두 모자를 보내기 전에 가본의 어머니에게 가본의 핸드폰을 확인해봐도 되는지 물어 어머니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가본의 핸드폰을 통해 마가렛의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내용은 아주 끔찍했는데 상황은 경찰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핸드폰에 숨겨진 폴더가 있었는데 파일 제목은 다크였고 비밀번호는 계획범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있는 사진과 영상은 전부 2018년 4월 6일 새벽에 촬영된 것인데 그날의 사건 과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본은 어둠 속에서 마가렛의 집을 침입하여 구석에서 마가렛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마가렛은 잠에서 깨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본인 앞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놀라게 될 겁니다. 영상 속에는 가본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보였는데 마가렛의 마당에서 발견된 장갑과 똑같았습니다. 계획된 고의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없었지만 발견된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가본의 범행을 증명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가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또 다양한 자세로 바꾸며 즐겼습니다. 영상과 사진에 적힌 시간으로 봐 가본이 마가렛을 2시간 이상 고문했었습니다. 추후 가본은 그날 찍은 사진과 비디오를 아주 빈번하게 봤었습니다. 이에 범죄 사건을 수없이 접해온 경찰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본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 신문을 하고 수색영장을 들고 가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집은 마가렛의 집 근처였는데 가본은 마가렛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또 마가렛을 도와 용돈을 벌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새벽에 마가렛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분에서 15분 동안 어둠 속에서 마가렛을 지켜보다 천천히 마가렛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가렛이 깨자 그는 마가렛의 몸을 소파에서 끌어내린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습니다. 가본은 경찰에게 자신이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며 그냥 사건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렛의 집에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새벽 4시가 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가 평상시 새벽 5시쯤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본은 이미 숨진 마가렛을 옥장에 방치하고 또 옷으로 그녀를 덮었다며 또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평소처럼 계속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도둑질을 하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가본의 방에서 플라스틱 장갑을 발견하게 됐고 마가렛의 빨간 지갑과 가본의 일기장도 발견하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온갖 잔혹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본은 특히 테드 번디를 좋아했으며 일기에 자신이 결국 감옥에 갈 것이며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전혀 슬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을 해치기 몇 달 전인 2018년 1월 18일 일기장에 사람을 숨질 때까지 때리고 싶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 옆에 서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기로 경찰은 가본이 마가렛을 해친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작 17살이었던 가본은 2018년 4월 16일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상한 소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본 램지는 2001년 3월 20일에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 3명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매우 활기차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걸 즐겼고 또 배려심도 아주 깊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7살의 가보는 점점 사람들이 걱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선생님은 그의 부모에게 아이에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지 검사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추후 가보는 검사를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10살이 된 가보는 이웃에 사는 나이 많은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아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냥 치료사를 만나겠습니다. 그의 가보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위험한 도구를 들고 가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반항이 심했던 가보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게 됐는데 소년은 고통을 겪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 그의 부모는 가본을 데리고 다른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그는 치료를 중단하게 됐는데 또 약물 남용과 금지 약물 복용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본이 15살이었을 때 그의 친한 친구가 사격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상황이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그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금지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장례식장에서 알바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본이 학창시절에 자주 울고 화를 냈었는데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조용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저녁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회사에 침입하거나 길가에 있는 집 지붕에 올라다니기도 했고 도시의 공원과 여러 공공장소에 낙서하며 밤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그는 2016년 초에 중범죄로 기소되어 소년교화소에서 그의 DNA 샘플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항상 가본을 사랑했던 가본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본은 또한 보호관찰을 위반하여 정신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018년이 됐습니다. 가본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학교 교장은 할 수 없이 그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고 어머니는 가본에게 치료를 받느냐 약을 먹느냐 2가지의 선택권을 줬는데 가본은 치료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가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가본이 복용해야 하는 약은 몇 주에 25mg에서 100mg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몇 달 동안 복용해야 했습니다. 가본은 본인의 일기에 그 약물을 복용하면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가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가본은 수시로 화를 내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가렛을 해쳤을 때는 그의 분노와 공격성이 분명히 역대 최고에 달했습니다. 가본은 미성년자에서 청소년 시설에 수감되었지만 판사는 그를 성인 구치소로 이송하여 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석금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가 기소된 후 마가렛 사건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안전하기로 유명한 마을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을 때마다 항상 주위를 살펴봐야 했고 또 매일 저녁에 현관문이 잘 잠겨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본은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재판 당일에 불항변을 선택했습니다. 불항변이란 영어로 please not contest, 경쟁하지 말라는 건데 검찰이 뭐라고 하든 그냥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3일에 진행되었고 법정에서 판사는 가본을 청소년 구금에서 성인 교도소로 이송하게 하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약 4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주로 가본에게 종신형을 처할지와 가석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는 양쪽 주장의 증언을 듣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가본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또 약물 남용 등 기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며
또 사람을 고문하고 즐기는 성품에 문제가 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칙을 어기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즐겨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사람들은 또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보는 자신이 한 짓에 아무런 기억이 없어 보이는데 그가 법정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보는 재판 내내 천장만 바라보고 아무런 감정도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과 의사는 그가 약물 남용 상담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가본의 어머니도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가본은 처음으로 감정 기복을 보였습니다. 가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들이 어떻게 병을 앓게 됐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와 치료약을 복용하다 중단하게 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그녀도 아들이 큰 사고를 저질렀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녀와 남편은 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You can't make me believe that my decision wasn't the ultimate cause of all of this. To simply say I'm sorry to a victim's family, that's not enough. You can't undo their heartache. You can't undo our heartache. 가본의 부모는 아들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의 치료가 실패하게 되면 다른 치료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부부가 아들을 집에 가둬두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게 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18년 1월에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도했는데 가본은 졸로푸트라는 신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본은 평소보다 짜증을 더욱 자주 내기 시작하며 또 종종 이상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체포되자 그녀는 그 약에 대해 알아보다 피터 브린 박사가 제작한 메디케이션 매드네스를 보게 됐는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건데 성격이 과민해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본에게 책을 건네며 그에게 바로 약을 다시 복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저자에게 연락하여 가본의 재판에서 발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약물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주요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린 박사는 협조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전에 가본과 약을 복용할 때 어떤 느낌인지 물었는데 가본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답하며 가본이 여러 가지의 약품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들의 변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가본이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그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그 약을 복용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또 가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아주 침착했으며 현장에 거의 증거물을 두지 않았다고 하며 만약 그가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현장이 그토록 깔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와 그녀의 딸도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웃들이 마가렛을 아주 그리워한다며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녀는 영웅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곧 100살을 맞이하게 된 마가렛은 삶을 즐기며 사람들이 본인의 100살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She loved life. She loved being alive. She often talked that she just couldn't wait until she turned 100. 가족들은 또 마가렛이 아주 강한 사람이며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렛은 본인의 주택에서 70년 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20년은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본이 위험한 사람이며 만약 그가 석방된다면 그는 계속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가본은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며 본인이 한 짓에 사과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m so sorry for what I did. I constantly live in regret and shame because of it. 하지만 판사는 가본을 석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본이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가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실 강도 혐의로 유기징역 10년과 납치 혐의로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사람을 고문한 혐의로 유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달 뒤 가본의 법무팀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항소한 이유는 첫째,
그들은 법원이 가본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때 그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며 또 가본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가본이 강도와 납치 등의 혐의 처벌은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에 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여 가본은 계속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오하이오 대법원에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 종신형을 금지하는 제안을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에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렛을 해친 가본이 25년 후인 2043년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에 마가렛의 가족은 분노에 빠져 가본에 대한 모든 가석방 심리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가본이 가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